오늘 투자 포인트 제대로 네.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인사도 나누고 좀 진행을 하고 싶지만 FOMC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많이 많이 떨어지고 어렵죠. 있습니다. 네. 네. 네, 시장이 좀 모든 시선이 FOMC에 좀 집중이 됐었던 만큼 많은 하락폭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발표 이후 시장의 움직임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FMC 발표 직후 그리고 그날 당일 흐름과 그 다음날 흐름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했는데요. 네. 일단은 결과가 나오자마자는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 넘게 급락을 하고 뭐 채권금리 급등, 달러 인덱스 급등을 하다가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급반등을 하면서 1% 넘게 또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기자회견 중반부 이후부터는 또 급락을 하면서 FMC 직후 당일날 미국 증시는 1% 넘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는 111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채권금리도 2년물은 4.1 그리고 10년물도 3.7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급변동하는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스피도 뭐 2300선 리탈하는 등 원달러 안주는 1400원 넘어서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FMC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긴 했지만 그보다는 더 매파적인 좀 더 시장을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자이언트 스텝 결정 뒤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 공개 직후부터 미국 시장은 좀 급락이 오가는 장세였습니다. 급변동하는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시장도 불안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게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도 111포인트 상향이 됐고 채권금리도 4%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FOMC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점도표인데요. 네. 이 점도표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유난히 이 점도표에 많이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점도표라고 한다면 뭐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여기 나는 2022년에는 이 정도 금리가 될 것 같아. 23년 이 정도, 24년 이 정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통상적으로 연준이 향후 올해 내년 그 다음해까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 금리 인상을 얼마나 많이 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 의장까지 그동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뭐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엄청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럼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폭 강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됐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매파적 더 높게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은 4.4 평균 중간값입니다. 2023년 4.6 그리고 24년은 3.9. 6월 달에 제시되었던 게 2022년이 3.4였는데 여기서 1%포인트가 상향 조정되면서 4.4가 나왔고요. 23년은 3.8%였는데 4.6%로 0.8%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죠.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FMC 직전까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은 22년은 4.2, 23년은 한 4.4, 4.5 정도였는데 그를 넘어서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긴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금리 인상에 있어서 상단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점을 찍은 건데 6명의 연준 위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4.75에서 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찍어놨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충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 내년 2023년 하단을 보면은 올해 하단보다 하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들은 올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는 매파적인 스탠스,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점도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점도표에서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일부 투표가 상향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일부 분들이 내년에 4.7%, 5%까지 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이 모습이 나타났네요. 점도표와 함께 또 시장의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장률과 실업률, 물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PC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물가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6월 달에는 올해 물가 전망이 5.2였는데 5.4, 0.2%포인트 올랐고 23년도 0.2%, 0.2%포인트, 2.8%로 전망이 들어왔고 24년은 0.1%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점도표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GDP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전망치가 0.2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023년 전망치가 1.2, 2024년 전망치가 1.7. 그런데 22년 전망치가 0.2%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이 전년 대비 3.5였거든요. 2분기는 1.7이에요.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어느 레벨에 가야지 연간 전체로 봤을 때 0.2가 될까?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점도표는 너무 높아졌고 경제 전망은 거의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라는 것보다도 경기 침체 플러스 고강도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변수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전망이 나오면서 또 주목해야 될 체크 필요 리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과 이 PC 물가가 여전히 좀 목표치에 못 미친다라는 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음 순서로 이야기를 해볼 것이 10월에 있을 우리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금통위 결정 속에서 좀 환율과 금융의 안정이 좀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금통위는 10월,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아마 두 번 중에 한 번은 최소한 50bp 빅스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물가 상황이나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두 번 연속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부담되긴 하지만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빅스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환율 변수라든지 금리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역전의 흐름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아마도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금리 레벨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보다는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과거 이전 금리 인상 스텝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좀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준보다 더 강하게 가기보다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좀 발맞춰가는 정도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발맞춰 나간다라고 했는데 좀 정확한 수치로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떤 정도일까요? 일단은 맥스로 본다면은
두 번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 1%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높은 거죠. 높죠. 네. 네, 한국은행은 입장에서는 한국 부채 문제도 있고 그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칫하면 국내 소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한 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하다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이 워낙 강하고 빠르고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베이비 스텝에서 한 단계 좀 엑셀을 밟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조금은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전망이 지금 2번 남아 있는 상태인데 10월과 11월 기존에는 50bp 정도 예상을 네.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1%의 가능성까지 좀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멀리 전망을 해볼게요. 네. 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후에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물가가 지금 정점이 아니라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은 어느 정도로 좀 얼마나 더 강하게 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적인 대신증권에서 전망하는 것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말까지 굉장히 강하게 50-50 또는 75-50 정도 해가지고 레벨을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내년에는 좀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 게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물가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가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려버리게 된다면 물가는 당연히 잡힐 겁니다.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 금리 인상을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긴축 속도 조절 또한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할지 아니면은 거기서 멈출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슬픈 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내년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좀 수요가 약해지면서 물가를 잡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네.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좀 자이언트 스텝이 네. 진행이 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지 궁금한데, 반등 시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긴축도 더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더 할 거고, 근데 경기는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전망 드려왔던 것처럼 내년 1, 4분기, 내년 1, 2, 3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긴축 그리고 경기 불안이라는 두 가지 이중고, 통상적으로는 긴축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중기 하락 추세는 좀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FMC 직후에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많이 빠졌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리스크 지표들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라는 이유들로 시장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요, 뭐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미국 AAII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심리 지표인데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뺀 것들을 보면은 네. 지금 40% 밑으로 내려갔어요.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언제 있었 그보다 더 밑에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죠? 2008년 3월이요.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재를 많이 심리적으로 네. 많이 반영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작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FMC 당일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였던 것도 반등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난 뒤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 해서 뭐 2600, 700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400선 중반 잘 되면 2500선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라 그래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기 지표와 중기 지표가 있는데 단기 지표는 보통 0.8을 넘어서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0.82까지 올라왔거든요. 며칠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하더라도 거의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0.8을 넘어섰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6월 16일, 올해 6월 16일이었는데요. 0.86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꺾이면서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6월 17일부터 반등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좀 매칭을 시켜본다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공포 구간에 들어갔다. 리스크 지표들이 좀 고점권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작은 긍정의 변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 지표가 좋다 네. 또는 BC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9월 말 10월 초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